자, 같이 볼까요? 지금 A가 아내와 딸, 아들이다, 그지? 그래서 뭐 등등 교통사고는 사망했는데 아들도 똑같이 타고 있다가 좀 있다가 사망했어요. 그 배우자가 2억 1, 상속 재산이 2억 1천인데 배우자가 얼마를 가져가는가? 이거죠. 일단 1차로 보면은 A가 사망했을 때 이렇게 공동 상속이죠. 1, 1, 1.5다, 그지? 그래서 첫 번째는 배우자의 몫은 얼마일까? 2.1 곱하기 전체 지분이 3.5죠. 1, 1, 1.5, 3.5분의 1.5를 가져간다. 두 번째, 이제 아들이 사망했어요. 아들이 사망했으니까 직계 존속, 배우자, 엄마잖아. 엄마 그 직계 존속이 상속권자를 가져갑니다. 여기 2차야, 2차. 그래서 이거는 원래 아들 몫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2.1분의 3.5분의 1이 원래 이거 아들의 몫인데 이걸 그대로 가져가니까 이 두 가지 합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거기에 계산은 1억 5천 정도 올 겁니다. 됐고요. 그럼 20번 또 풀어봅시다. 이거는 어, 풀어봤지만 또 풀어봅시다. 자, 이거 문제가 이거 여기서 가장 핵심이 이거죠. 등기부를 딱 떼봤더니 자기 마음에 드는 집이 등기부를 떼봤더니 얼굴에 저당권이 딱 잡혀.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저당권이 선순위 저당권이죠. 자기 앞에 잡혀 있으니까 선순위 저당권이야. 일단 1번에 이거 뭐 당연하고 2번도 당연합니다. 3번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저당권 자체가 우선 그 선순위 저당권으로서 우선 변제력이 있죠. 근데 만약 이 친구가 이 집에 이제 그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게 되면은 또 뭡니까? 또 우선 변제력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선 변제력끼리는 그 시기가 중요하니까 저당권이 선순위고 이 임차인이 후순위죠, 그죠? 우선 변제권 있지만은 순서에서 밀린다, 그지? 자, 그래서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확정 일자를 받아도 저당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임차는 후순위가 되어까지는 맞다, 그지? 그런데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게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정돼. 다만 순서에서 밀린다, 그지? 오케이. 4번에 보세요, 여러분. 소액 임차인에 해당할 때는 경매가 집행될 때 임차 보증금의 일부분, 그죠? 일부분, 이게 일표 맞죠? 전액이 아니고 일부 맞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됐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소액 임차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 뒤에 좀 복잡한데, 요거는 좀 사례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풀어볼까요? 21번 한번 풀어볼까요? 사례가 좀 복잡해요. 시간을 내가 한 3분 주겠습니다. 한번 풀어봐봐. 이거는 한 3분에 풀어야 돼.
자,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조금 생소하다기보다는 좀 정리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전세권은 여러분, 여기 전세권 여기를 우리 앞에서 물건 파트 공부할 때 전세권은 이게요. 성격이 이게 전세권은 성격이 이중적입니다. 물건을 그 집을 이용할 때는 용익 물건이야. 근데 자, 앞에 잠시 넘겨봐봐. 물건 종류가 물건 종류가 여기 685페이지. 그 옛날 책은 몇 페이지? 213페이지? 214페이지 펴보고 새 책은 685페이지 펴서 그 지연세권 봐봐. 전세권 세제도 끝에 봐는 뭐 났습니까? 용익 물건 플러스 안보 물건이 나지, 그지? 자, 이게 전세권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게 전세권이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예요. 자, 이게 여러분 우리 보통 전세권이 어떤 이렇게 활용하죠. 이렇게 내가 전세 그 뭐 3억을 주고 집을 빌렸어. 약속에 견 살다가 끝나고 나면 어떡합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죠, 그죠? 뭐 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이 그때는 전세권이 저당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저당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전세권이 저당권처럼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떡하냐? 이걸 가지고 바로 경매에 붙여서 먼저 받아갑니다. 이게 우선 변제력이 있어요. 그게 전세기 독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전세권이 여러분, 전세권이 나중에 이제 이 전세 보증금을 받을 때는 어떤 인정한다고? 이게 우선 변제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선 변제력이 있어. 우선 변제력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예요. 전세권은.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그림을 그려놨어요. 일단 순서로서 C가 먼저, B가 일단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해서 두 번째, 이제 집주인이 A지. A가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은행에 돈을 빌렸습니다. 2번입니다. 그 저당권을 1억 1,000원 빌려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C가 이제 2층에 들어왔습니다. 보증금. 그리고 전입신고, 점유하고 확정일자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뭡니까? 요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또 뭐가 있다고? 우선 변제력이 있어. 요거는 당연히 요거 기초 이 자체가 우선 변제기죠. 우선 변제력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지 몇 개 싸웁니까? 3개가 싸운다, 그죠? 3개 싸워. 그럼 순서가 이렇게 싸울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순서가. 그래서 순서 이렇게 가져가지, 그죠? 그런데 봐봐요. 여기서는 뭐가 있다고? 소액 보증금이 딱 걸려있네. 9,500만 원이야. 일단 여러분 요거죠, 그지? 그죠? 9,500만이죠. 얘는 얼마까지 받아간다고? 3,200만까지는 누구보다도 먼저 받아간대. 3천만 원, 이게 3천만 원입니까? 3천만 원이지, 그지? C의 보증금 3천만 원이야? 이게 9,500만이니까 3천만 원 이게 소액 보증금이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냐도 3,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누구보다도 최우선, 여러분 실제는 순서는 지금 최후순이지, 그지? 최후순인데 얘네들보다 먼저 받아간다. 그래서 일단 순서입니다. 첫 번째 파트 누굽니까? 플러스로 가져가는 게 C야. 얼마? 3천만 원. 왜? 3,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다 가져가니까. 그죠? 다음에 누굽니까? 두 번째가 세컨드가 얘기했네, 그죠? 5천 받아. 이게 1억 7천이야. 1억 7천이야 지금. 1억 7천 까나갑니다 지금. 3천 받아가고 5천 받아간다, 그지? B야. 그럼 얼마가? 8천이다, 그죠? 그다음 마지막에 D는 8천에서 9천이죠, 그죠? 9천만 받아간다. 9천 받아가지, 그지? 자, 그럼 여러분 퀴즈. 지금 B나 C나 B는 지금 다 챙겼다, 그죠? 은행은 지금 원래 그 채권이 1억 1,000이잖아. 근데 9천밖에 못 받아갔죠. 그럼 2천은 못 받는 거야, 날아가는 거야, 아니면은 여전히 채권은 살아 있습니까? 채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다만 1억 1,000 중에서 9천만 원만 받았을 뿐이지 2천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2천은 그럼 언제 가져갈까요?
혹시 A의 다른 재산이 보이면은 가져갑니다. 이 권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것도 기억해 보세요. 권리가 1억 1,000짜리가 갑자기 9천이 되는 거 아니야? 1억 1,000 중에서 9천은 먼저 받아갈 뿐이지 2천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A의 재산을 막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혹시 뭔가 보이면은 그래서 또 2천을 받아간다 그지. 22번 올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그 문제가 간단하니까 나 읽어줄게. 문제 세 책까지 풀어봐봐. 22번. 네, 간단하니까 내가 불러줄까 나중에. 들으면 알아. 그래서 내가 같이 해보는 게. 자, 1번에 기억에 지금 민사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기억에 내용 증명 우편에는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된다. No, 그건 아니라 그랬죠. 그냥 일방의 주장일 뿐이야. 틀렸다. 니은에 아까 민사 조정 제도는 반드시 조정을 하라 했어요. 반드시 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 것이. 근데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니은에 반드시 거쳐야 된다. No. 디귿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활용한다. 맞습니다. 리얼에 소액사건 신발은 얼마까지? 3천만 원 이하까지죠. 그죠? 맞다. 그지? 한 번에 해치웁니다. 맞는 것은 디귿 리얼이네. 그렇게 시험을 했다는 거죠. 오케이. 네, 이 정도 하시고요. 지금부터는 형법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는 HB, 혹시나, 요런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주로 저당권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렇게 전세권이 나올 때도 있어.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후순위 전세권, 후순위 저당권 해라 그랬잖아. 요는 의미를 가집니다. 요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놓치지 마세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는 형법 들어갑니다. 자, 형법은 여러분, 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죠. 죄와 어떤 행위가 죄가 되는지, 그리고 그 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될지를 미리 정하고 있는 법이 형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그 옆에 있는 죄형 법정주의죠. 그 죄와 형벌을 어떤 행위가 죄가 되는지 또는 그 죄에 해당된다면은 어떤 처벌을 할지를 미리 딱 정해놔야 돼. 국가가 임의로 막 바꾸지 못하게. 그죠? 미리 딱 정해놨는데 그게 죄형 법정주의인데 그 파생 원칙이 중요하죠. 이때 여러분 죄형 법정할 때 이 법은 어떤 법일까? 법률이라는 법이에요. 우리 이미 이제 우리가 법의 단계에서 성격 위치 기술에서 전 법률이라는 법입니다. 그 죄와 형벌은 국회가 정한 법률로 정해야 되지 대통령이 명령 따위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법률주의. 그래서 첫 번째 법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 보세요. 파생원칙에 법률주의. 다르게 말하면 관습형법 정도로서 해서는 안 된다. 그지? 관습형법 안 돼. 법률주의. 두 번째 소급표건주의입니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1월 1일 근데 여러분 A가 A가 여러분 만약에 절도를 해서 절도. 만약에 여러분 1월 1일 얘가 A가 절도할 물건을 훔칠 때는 이거는 죄가 아니었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죄가 아니었었어. 그때는 이는 물건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워낙 이 물건 훔치는 일이 너무 많이 횡행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2월 1일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절도죄라는 죄를 만들었어요. 절도죄라는 죄의 항목을 설정해가지고 처벌해서 처벌. 그래서 뭐 징역 1년 이렇게 죄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가지고 2월 1일 이후부터 이제 이렇게 물건 훔치면 처벌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2월 1일 날 법을 제정하면서 1월 1일부터 했는들 다 처벌하기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죠? 이게 뭐라고? 소급하지 말라.
소급효 금지야. 오케이. 그 두 번째가 소급효 금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벌법규는 그것이 공포되기 전의 한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공포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해서만 효력이. 상식적이다, 그죠?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오케이. 넘겨서 명확성 원칙. 여러분 이 파생 원칙은 이미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거의 다 나왔어요. 또 나온다, 그지? 그다음에 명확성 원칙이죠. 우리가 그 형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와 구성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250조 살인죄 조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 앞에 여기 이제 사람을 살해한 자, 요게 구성요건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 세 마디다, 그죠? 요 사람은 타인이겠지. 타인이야. 요거는 뭐 살해라는 것은 이제 고의입니다. 고의로 죽였다. 고의로 의도로 죽였다는 얘기지. 이것도 사람이죠. 달리 말하면 사람이 타인인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면 살인죄가 된다. 이 말이야. 구성 요건이야. 이게 이제 형벌이에요. 형벌 조항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의문의 해석 여지가 없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없죠.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지. 이게 이제 명확해야 된다. 이게 구성 요건도 명확해야 되고 형벌도 명확해야 돼. 이거 애매하면 안 돼. 이런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사회 질서를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 이는 만약에 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 질서 위반자는 처벌. 이게 뭔 이야기죠?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죠?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처벌하는데? 구성용역 몇 건도 명확하지 않고 처벌도 명확하지 않아요. 이거 다 무효입니다. 그게 명확성.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봐봐요. 구성요건의 명확성, 니은의 형벌의 명확성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 적정성 원칙입니다. 적정성 원칙은 그 밑에 여러분 그 넷째 줄 보시면 그 B의 끝에 넷째부터 끝에 B에 죄형의 균형이란 말 보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범죄는 절도인데요. 절도인데 형벌은 사형이래. 절도했다고 사람을 죽여. 이건 여러분 요 행위의 위법성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무겁죠. 안 돼. 이게 적정성 원칙 위반이야.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유추금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다 시험이 나옵니다. 유추금지야. 유추금지는 요 말이죠. 그 유추금지는 A라는 어떤 나쁜 행동이 있어. 요거는 법이 있어. 법이 있어가지고 처벌합니다. 근데 A와 A 자체가 아주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요거는 법률이 없어요. 처벌하는 법률이 없어. 법률 미비야. 법률이 미비 없어. 법률 미비야. 그러니까 요걸 끌고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가? 안 돼. 이게 뭐라고? 유추금지입니다. 아까 내가 민법에서는 광범하게 유추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실혼 자체를 인정해 준다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민법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민법은 우리가 형벌로서 사형을 시켜주잖아. 이거는 함부로 유추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가 박스에다가 판례를 3개 소개해 줬죠. 이게 3개 다 아셔야 되는 판례들입니다. 아마 저때 기억했던 것 같고요. 니은 한번 해볼까요? 니은 이 판례, 이 3가지 판례는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니은이 그죠? 무면허 운전죄입니다. 무면허 운전죄야. 면허가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무면허 운전죄가 우리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운전은 그 도로교통법에 처벌조항이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 운전 면허 중지 면허 중지 중에 운전한 거야. 이는 죄가 없어요. 운전 면허 중지 중 운전죄라는 죄가 없어요.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무면허 운전도 운전하지 말란 이야기고
운전면허 중지도 운전하지 말란 얘기잖아. 그래서 무면허 운전을 처벌한 요 조항을 끌고 가지고 어차피 본질은 같으니까 처벌할 수 있을까? 안 돼. 이게 운전면허 있잖아. 이게 뭐라고? 유추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판례야. 그런 거 읽어보면 돼요. 오케이. 자, 이거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은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요 정도만 정리하면 돼. 자, 오른쪽에 이제 범죄입니다. 범죄. 자, 우리가 범죄가 성립하려면은 몇 단계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민법 공부하면서 불행히 공부했지, 그지? A가 자, B를 폭행합니다. 폭행해. 그럼 이때 여러분, 폭행했을 때 이게 불법 행위라고 우리가 평가가 되어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불법 행위라고 본다면은 그때 이제 효과로서 뭐갑니까? 피해자는 가해자인데 그렇다면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논리였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지? 이게 아니라면은 이거 안 돼. 이런 논리 구도였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그래서 우리 이걸 따질 때 불법행위 요건이 뭐였습니까? 불법행위 요건이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인과 관계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위법해야 되고, 그죠? 다섯 번째 책임 이렇게 해야겠지, 그죠? 이걸 이런 피해자가 입증하라 그랬지. 이게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논리입니다. 민법에서는 저 행위가 불법행위인지를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 그때 입증해야 될 항목이 가해자한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 손해가 발생했다, 인과관계 있다, 위법성 있다, 책임성 있다, 다 책임 능력, 그때 책임 능력이라고 했죠? 이게 다 입증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거는 민사 문제야. 민사에서는 요게 문제돼요.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형사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되느냐? 이게 범죄 행위가 되는지가 문제돼요. 그러니까 뭐 불법 행위하고 범죄 행위가 같은 말일까 다르면 이게 딱 같은 말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똑같은 말이게 논리적으로 괴를 같이 하겠죠. 그래서 이게 범죄 행위가 형사 소송에서는 저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따져요. 그럼 범죄 행위가 되려면 뭘 따지겠습니까? 가해자한테 고의가 실했느냐, 두 번째 손해가 배상했느냐, 세 번째 인과관계 있느냐, 네 번째 위법했느냐, 다섯 번째 책임능력, 이걸 다 따져요. 똑같은 이야기야 지금. 그런데 형법에서는 이걸 조금 더 유형화시켜서 요 위에 세 가지를 뭐라, 이걸 우리가 구성요건 해당성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뭐라고? 위법성, 그지? 똑같아. 다음에 책임성. 이래서 이걸 우리가 3단계로 표현해요. 3단계입니다. 같은 말이야,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위법성, 책임성, 그죠? 근데 우리 형사소송에서는 이걸 누가 입증하라고? 검사가 입증한다. 이것만 다르다,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755페이지 펴보세요. 범죄의 3요소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구성요건에 해당가를 따져보고, 만약에 그게 yes 그러면 다음 단계 넘어가요. 만약에 그게 no라 그러면 아예 범죄가 아니에요. 두 번째 yes라 그러나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위법한 걸 따져서 yes 그래야 되는 거지, no 그러면 또 범죄가 아니야. 그 마지막 단계 책임 있느냐, yes 그래야 범죄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해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단계를 꼭 기억하시고, 자, 첫 번째 구성요건 해당성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요게 여러분, 요게 살인죄의 구성요건이에요. 이때 사람은 타인이겠죠. 타인이야. 요거는 이제 본인이겠죠, 그죠? 즉 사람이 타인인 사람을 살해했을 때가 살인죄의 구성요건입니다. 근데 이게 타인이 아니고 본인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본을 죽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지금 자살이지. 자살은 그래서 살인죄의 구성요건 관계 없다,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불행한 어떤 그 사고가 발생했을 뿐이지, 이게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형법의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또는 뭡니까? 이게 타인을 죽인 게 아니라, 근데 강아지를 죽였어요.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강화질 중에서는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뿐이지 이거는 살인죄의 구성요건 관계없다. 그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문제되지 그게 없다면 애당초 범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페이지를 넘겨서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 구성요건 해당성의 니은에 보세요.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할 상태였을 때, 아까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 그게 요는 구성요건에 딱 부합할 때 사람이 타인을 죽였을 때 부합할 때 구성의 해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케이, 그 말 기억하면 되고 배경에서 지금부터 이제 위부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부성이 중요하죠. 위부성. 일단 여러분 그 밑에 니은의 구성요건과 위부성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여러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보세요. 사람을 살해한 자 이게 구성요건에 해당 행위죠. 이거는 본질적으로 나쁜 행위야. 그래서 우리가 구성요건 해당성은 뭐를 상징하느냐? 위법성을 보여준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성요건과 여러분 구성요건과 그 위법성의 관계는 마치 불과 연계의 관계다.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뭐라고? 위법하다. 가지고 뉘앙스를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본질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 그러면 그 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법해요. 여기서 뭘 따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법한 경우가 없을까? 그죠? 위법성을 탈락시킬 수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법한 경우는 없을까?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경우는 없을까를 예외적인 걸 따져보죠. 그게 뭐라고? 위법성 조각사유다. 이 조각이란 말이 탈락시킨단 말입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본질적으로 원래 원칙적으로 위법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적법한 경우가 이미 있습니다. 교도관이 죄수를 사형시켰어요. 우리나라는 그 사형 제도가 교수형이 원칙이야. 민간인은 교수형입니다. 민간인은 교수형이 원칙. 교수형은 목을 매단다, 그지? 우리 군인은 총살이 원칙입니다. 그 총살시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본질은 그런 얘기죠, 그지? 근데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교도관이 지 할 일 했을 뿐이다, 그죠? 그 우리가 위협하지 않지. 그건 오히려 그건 적법한 행위야.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걸 우리가 유형화시켜 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정당방위입니다. 자, 정당방위는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끔씩 조문을 물어보기 때문에 요는 건 조문을 좀 읽어봐야 돼. 자, 21조 1항입니다. 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자기는 자기고 타인은 타인이죠. 법익이 뭡니까? 이거 법익이란 말은 법적 가치다. 법이 부하는 이 가치입니다. 주로 뭐 생명, 재산, 뭐 정조 이런 것들이야. 법익에 대한 현재의 키워드는 여러분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키워드입니다. 이게 뭐예요? 강도가 공격한다, 그지? 또는 뭐 치안이 뭐 어떤 여성을 강간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말들이 그죠? 현재의 부당한 침해 이 말입니다. 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이게 이제 정당방위야. 그는 벌하지 않는다. 이거 지나가다가 여러분 어색한 데서 뭐 갑자기 아가씨가 깍 하는 소리로 그렇게 치안이 어떤 여성을 추행하려고 하고 있어. 그때 지나가다가 근데 뭐 남자 어떤 그 청년이 그 치안을 공격했다는 얘기죠. 해가지고 그도 차가지고 아주 떡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 치안이 일단 겉으로 결과는 뭡니까? 사람이 지급해가지고 한 남자가 떡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누가 나쁜 놈이요? 그 치안이 나쁜 놈이다, 그죠? 이게 이제 정당방해, 현재의 부당한 공격을 침해에 대한 방해 행위라는 거지.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 밑에 이제 기억해 보시면은 기억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 그 다음에 말하면 그러면은 과거의 침해, 미래의 침해는 정당방위할 수 없다는 얘기죠. 미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미리 공격할 수 없다는 얘기, 예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는 안 돼. 전에 말했듯이 한 달 전에 내가 얻어맞아서 생각할수록 잠을 못 자겠어, 그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그죠? 권투장에 팔려고 해가지고 만나서 안 돼. 그게 공격행위 안 돼. 과거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에 공격하려고 할 때
하는 것은 정당방위다. 그죠? 오케이. 자, 밑에 3번의 긴급 피난입니다. 자, 말 자체 보세요. 긴급 뭐라고? 긴급 피난이야. 피난. 긴급하게 뭐 피했다. 그죠? 지금 난을 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난을 피해서 긴급 피난이야. 볼까요, 여러분? 자, 요 사례를 기억해 보세요. A가 여기가 강도야. 강도가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B가 공격할 때 공격해 오니까 이렇게 딱 반격했다. 그죠? 요 반격해 가지고 A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반격해서. 그죠? 다치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B를 이렇게 근데 이게 뭐 상해죄 또는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폭행죄입니다. 상해죄로 볼까? 상해죄. 갈비뼈가 부러지면 상해죄입니다. B를 강도가 공격하니까 B가 강도를 지어패가지고 오히려 강도가 다쳤어요. 그러니까 B를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1번 항상 이는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yes, 해당하죠. 그죠? 상해죄 맞아요. 그죠? 사람이 사람을 지어패가지고 갈비뼈 부러뜨리면 상해죄입니다. 두 번째, 이 B의 행위는 그럼 위법한가를 따진다고. 과연 위법한가? 아니 이거 지금 B는 지금 표창해야 될 사람이지 처벌해야 될 사람이 아니죠. 뭐라고? 이거는 정당방위야. 그래서 이거는 정당방위로서 이 사람은 처벌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해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 NO!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무죄 이런 논리라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위법성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거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요. 이까지는 예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B 광도가 막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 반격은 이제 겁이 나서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보통 사람은 도망가겠죠. 그죠? 도망갔어요. 막 도망가는데도 계속 따라오네 이놈이.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문이 하나 너무 집에 뛰어들어갔어요. 자, 시 집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자, 요 행위 뭘까요? 이거 남의 집에 무단히 들어가면 이거 주거 침입죄야. 주거 침입이야 이거. 그러니까 과연 B를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것인가를 따져봅니다. 1번 구성요건에 해당합니까? 예스요. 왜?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주거 침입죄 맞습니다. 두 번째, 그럼 B 행위가 과연 위법한가를 따져본다는 얘기죠. 아니 지금 강도가 칼 들고 쫓아오는 게 얼마나 큰 난리야. 지금 큰 위급하죠. 그지? 위급한 상태에서 뭐 했다고? 피했잖아. 이건 뭐라고?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한 상태에서 피했다. 이건 죄가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강조는 이거예요. 강도란 말이 등장했을 때 강도에게 직접 반격 가하면 그거는 뭐라고? 정당방위고, 그게 아니라 피하면은 그거는 긴급피난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22조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뭐라고? 피하기 위한 행위. 그죠? 피하는 행위. 그래서 이게 긴급피난이야. 죄가 안 돼요. 오케이. 그 밑에 기억에 정당방위와 규범은 침해의 부당성을 꼭 요건을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강도가 쫓아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미친 개가 뛰어오는 거야. 광견이. 그죠? 거품을 먹어. 이제 막 큰 개 있잖아. 말만 들어도 무서운 거. 불독 이런 거, 뭐 핏불인가 뭔가 뭐 그런 놈이 막 거품을 물고 막 뛰어오는, 머리 상상만 해도 싫은데 그지? 막 그냥 상상해보자고 막 도망가야 되겠지. 그지? 막 도망가서 막 뛰어들어야 되겠지. 뭐야? 주거 침입죄야. 근데 처벌할 수 없죠. 그죠? 왜? 피했다. 그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부당하다 않은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는 부당성을 요건하지 않아요. 그 말입니다. 자, 배는게입니다. 실제 시험은 그 밑에 낙태가 나왔죠. 그 757페이지 앞쪽에 낙태행위. 그지? 낙태가 나왔습니다. 자, 배는게서 됐고요. 자, 오른쪽에 그래 여러분 거기에 758페이지 정당방위 긴급해난 상황 1인 정리해놨지. 그지? 공격하는 강도에게 반격하는 것은 뭐라고? 정당방위인데 피하기 위해서 뛰어든 경우는 뭐라고? 이거는 긴급피난이다. 그지? 자, 오른쪽에 자구행위입니다. 자, 자구행위야. 자구행위는 여러분
이거죠.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있어요. 그 채무자가 돈을 안 주고 막 계속 도망다녀. 연락도 전화도 안 받고. 근데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이미 이제 채권자는 열받은 상태다, 그죠? 한 몇 년 동안 도망다녔어. 우연히 딱 만난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야지, 그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잡으면 뭐가 되겠다고? 체포죄야. 오케이. 죄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죄 진짜로 듣도 보도 못한 죄가 엄청 많습니다. 진짜 많아. 그 체포죄라는 것도 있어. 체포죄야. 그럼 일단 우리가 A가 B를 딱 잡았다는 이야기잖아. 체포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1번에 구성유권에 당연히 해당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게 과연 위법한가? 아니, 안 잡으면 어떻게 도망가 버리면 잠수 타 버리면 뭐 돈 못 받잖아. 그러다가 자구했다. 뭐야? 자력구제했다. 그지? 자력구제. 자구행위행위야. 자구란 말 그죠? 자구야. 자구. 자력구제. 자력구제. 법의 도움을 받기는 너무 지금 멀잖아. 일단 내 힘 가지고 제압했다는 이야기지, 그지? 요게 자력구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구 한번 봅시다. 23절 조문을 읽어볼게요. 법정 절차에 따라서는 의하여 청구권, 이제 이 청구권이면 이게 채권이면 채권. 채권을 보전하기 불능하다. 청구, 다른 말은 뭡니까? 지금 안 잡으면은 뭐 돈 못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잡아야 되겠죠. 근데 참고로 자구 행위로서 죄가 안 되는 경우는 딱 잡는 데까지예요. 보통 열받아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지고 지갑 해가지고 좀 털털 털어가지고 지금 근데 강도야. 자구 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손이 막 지갑에 보인다도 지갑 손대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돼. 지갑 손대는 순간 오히려 내가 강도가 돼. 딱 잡고 어떡하냐? 경찰서로 가야 돼. 경찰서로 가가지고 경찰관이 돈을 빼더라도 경찰관이 빼야 돼. 내가 빼면 안 돼요. 농담이야 진짜야. 자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그 디귿 봐봐. 디귿에 나오잖아. 청구권 보존 수단일 뿐 이행 수단이 아니다. 돈 받는 것이 이행이기 때문에 이거 이행 수단 아니에요. 그 달리 말하면 그 밑에 써놨어 지금. 재산의 임의처분 직접 변제는 안 돼. 내가 직접 돈 빼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지금. 실제 이런 사건들이 꽤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막 열받아가지고 잡는 순간 그저 막 지갑 뺏어가지고 막 돈 안 돼. 큰일 나요. 오히려 처벌받습니다. 그 밑에 피해자 승낙입니다. 피해자가 오케이 하는 것은 괜찮겠죠, 그죠? 피해자 오케이. 다만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오케이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경우는 주로 이거는 여러분 그 이연에 그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주로 이거는 보험 사기에 많습니다. 보험 사기에. 얼마 전에도 있는 게 우리 실제로 사건이 있었어요. 저 뭐 부산인가 어딘가 저 해운대 해운대 가면은 그 백스코를 그 굉장히 그 해운대 앞바다에 그 뷰 좋은 아파트 그 앞에 그것을 이제 그 사고 냈죠, 그죠? 외지사 그죠? 사고를 냈는데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 차량 외지사가 들어받았는데 가 보니까 서로 짠 거야. 왜 짰습니까? 외지사가 있어. 외지사인데 우리나라 차가 들어받은 거야 이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 A하고 B가 친구야. 왜 짰습니까? 들어받고 보험금 받아 먹으려고 그죠? 이 외지사 보험금 받아 먹으려고 들어받은 거야 그래. 피해자가 이거죠. 피해자가 야 내 차 받아라 그랬지 뭡니까? 피해자가 승낙했다 그죠? 근데 목적이 뭡니까? 보험 사기. 이건 안 돼. 이런 거는 다 처벌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병력을 회피하게 하는 상해. 그때는 있는 말 있잖아. 우리가 군대 안 가려고 옛날에는 뭐 요거 손가락 요 많이 부러뜨렸다 그랬다 그죠? 군대 안 가려고 친구야. 요거 망치 좀 때려줘. 요게 딱 해고 망치 딱 이래서 뿌려주는 거죠. 뿌렸다 그지? 군대 안 가요. 요게 상해죄야. 부러뜨려서 상해죄야. 딱 상해죄인데 원칙적으로 여러분 그냥 뭐 내가 심심한데 내 손가락 뭐 5개 필요 없어. 4개만 충분하니까 이거 좀 부러뜨려줘. 그건 관계 없어요. 그건 뭐 지금 부러뜨리면 만든 관계 없어. 근데 목적이 뭐라고? 군대를 회피할 목적일 때는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본평력 회피 목적, 계속 그다음에 보험 사기 목적, 이런 것들은 성락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 자체가 범법이기 때문에 처벌한다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넘겨서요. 또 하나는 여러분, 그게 법에 피해자가 오케이 해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면 처벌합니다. 이런 거죠. 아무리 피해자가 오케이 했다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법익일 때는 안 돼요. 주로 생명 같은 거. 나 좀 죽여줘. 오케이, 죽여줄게. 죽였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피해자가 원했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없어야 돼. 그런 거 우리가 보세요. 그 미성년자 간음죄, 그 두 번째 답변에 촉탁, 승낙, 살인죄 이런 것들입니다. 촉탁, 승낙, 살인죄, 이게 대표적으로 나 좀 죽여줘, 죽여줬어요. 처벌합니다. 미성년자 간음죄는 이거예요. 그 미성년자와 합의하에서 간음을 했는데 그 나이가 그 여자아이의 나이가 13살 미만일 때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는 13세 미만의 분일 때는 오케이 해도 그는 강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예요. 이게 미성년자 간음죄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가 이제 그게 좀 읽어보세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교도관이 여러분 먼저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건 교도관 잘못이 아니죠, 그죠? 그건 교도관의 일이야, 그지? 예, 그런 것들이 이 얘기입니다. 이게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주로 수술이에요. 의사들 수술하는 거죠. 의사들 하는 일은 허구날 그 사람 째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거 여러분 죄로 따지면 뭡니까? 상해죄야, 상해죄. 의사를 상해죄로 처벌하지 않죠? 뭐 그건 그 일이니까 업무로 인한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기억해 보시면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에 뭐 검사의 긴급 체포 행위 정도 하나 암기하시고요. C의 사인의 현행범 체포 같은 건 하나 암기하시고. 현행범 체포는 여러분 그 사인이란 말은 개인, 우리 일반인도 현행범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업무로 행위는 의사의 치료 행위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잠시 끊읍시다.